뉴욕 증시는 중국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에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맥도날드의 실적 호전과 애플에 대한 애널리스트 목표가 상향이 원동력이 됐습니다. 유럽 증시도 철강 금융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상승세로 이어졌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실적 개선도 관련주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금리 인상과 미국 에너지부의 유가 전망치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6% 내린 86달러 9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습니다. 인민은행은 1년 만기 예금과 대출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규모 업체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전미자영업연맹의 1월 소기업 납관 지수는 94.1로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기업이 발표한 구인 건수가 310만 명으로 전달에 비해 14만 명 줄었습니다. 두 달 연속 감소세로 작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수입니다. 뉴욕 3대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럽도 힘을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내용도 괜찮았고요. 악재가 분명 있긴 있었습니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발표를 했는데 이 악재가 호재로 바뀌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소식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어제 전격 인상을 했는데 하락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일단 미증시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우가 12,000선대를 돌파해 주었고요. 나스닥도 벌써 2,800선에 접근해 줬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중국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을 하면 주가가 악재인 것은 분명한데 결국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소비자 관련주를 중심에서 강하게 반등을 줬고요. 물론 중국의 금리 인상으로 유가는 좀 하락해서 원자재 관련주들은 매물이 막혔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상승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장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해한 것은 이제 앞전에는 중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결국 이게 긴축의 신호이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상당히 요동을 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만큼은 주가가 결국엔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미국 증시에 대한 자신감,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죠. 이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상당히 좀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4%대, 3-4%대를 예상하고 있는 시점이 결국 그 한 축이 아닌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 미국 중심으로 결국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결국 실업률도 좀 낮아지고 있고 소매 매출들도 증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대한 회복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점에서 돌아와 있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됐던 것이 중국의 과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 과도한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앞전부터 춘절 전후로 해서 결국 금리 인상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왔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때 미국 증시는 결국 미국 자체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직까지는 급등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결국에는 13,000이라는 단기 고점대를 향해서 순항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경기에 대한 확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 특히나 급등락이 아니라 견조하게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다. 2개월 만에 또 올렸습니다. 앞으로의 긴축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것은 당연한 수준이고 앞으로 2분기까지 2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알다시피 중국 내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큽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크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을 어느 정도 잡지 않고는 결국 시장은 쇠퇴할 수밖에 없고 또 과도한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은 자산 버블도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꾸준하게
금리 인상의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중국의 지난달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4.6%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여줬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11월에 5.1%보다는 다소 안해된 모습이지만 그래도 전문가들 같은 경우 겨울 한파로 인해서 채소 가격이 급등했고 또 촌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1월의 물가 상승률이 한 6%대로 치솟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도 경기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또 물가를 안정시키지 않으면은 결국 경기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선제적인 조치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여전히 공견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춘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는지 지난번 금리 인상도 성탄절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도 한국은행에서도 그 금리를 인상하거나 할 때는 추석이나 설 때는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대목을 앞두고선 결국엔 시장이 어느 정도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 찬물을 끼얹게 되죠. 결국 중국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결국 춘절 전보다는 후를 택한 것이 아닌가. 결국엔 물가 안정도 저시하지만 내수 부양도 역시 만만치 않다.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시작되는 12.5 규획, 12년차 5개년 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내수입니다.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지정을 키워서 고도의 성장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정책인데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성장세의 전략을 내수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결국엔 춘절 직전에 금리를 올려서 내수를 위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 춘절 이후로 결국 금리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견하게 나왔던 시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충격도 덜했고 시장 안팎에서도 그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을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연착륙을 위한 그런 기조가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큰 네. 부담이 없고요. 또 11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6%대까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결국엔 춘절 이후에 결국 금리 인상을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긴축, 일단은 수출 쪽에서 우리나라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즉각 반응이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어차피 인상할 거라면 지금 어차피 올린 게 더 나은 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기준금리를 0.25% 상승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결국 한국 경제에도 미칠 영향은 분명히 있겠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허리띠를 쥐면 우리 경제도 어느 정도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 축이고 특히나 우리나라 교역량이 그 중국을 비롯해서 21%를 차지하고 있고 대중국 수출 같은 경우도 수출이 25%를 차지할 만큼 중국 편중이 좀 심화됐습니다. 여기에 대만과 홍콩을 포함한다면 거의 교역 비중이 한 30%대에 유도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중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우리 국내 총생산 GDP 같은 경우도 줄어들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수출도 감소화되고 또 이것도 원화 가치의 동반 상승세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결국에는 그 중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인상을 통해서 경기가 어느 정도 과열이 좀 해소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안정된 길을 다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까지 중국 리스크를 어느 정도 털고선 일어날 수 있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고성장만 유지하지 않고 연착륙을 계속적으로 시도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우리 증시에도 경제에도 어느 정도는 타격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는 의미가 있고 특히나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커지는 반사이익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중국이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시장에서 악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시장의 충격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11월에 예정되는 그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다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 중국이 인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추가적으로 같이 인상을 할지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주안점인데요. 결국에는 요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중국의 금리 인상 자체만으로는 여전히 막대지만 결국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결국 큰 흐름에서 봤을 땐 여전히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여전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불확실성을 털어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미국 증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1월 소기업 경기 전망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가 3년기 내 최고치를 보여줬습니다. 2007년 12월 경기 침체 이후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최고치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고용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사라진 모습이 아니고요. 또 소비 증가로 이것이 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그리고 이런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지만, 완전히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바로바로 나타나주는 그런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경기의 지표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양적 완화 정책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긴축에 나서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이 물가 때문에 참 말이 많은데, 미국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가 불안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가가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 논란에 대한 다시 이어지고 있는 미국도 결국에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기를 회복시켜 놨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나중에는 부메랑으로 인플레이를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채를 중심해서 금리가 상승세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의 주목인데, 연준에서는 상당히 느긋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플레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아직 우리의 경기는 여전히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당분간 계속적인 양전환을 유지하는 방향을 설하지 않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역시 결국에는 인플레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 국채 같은 경우가 금리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에 대한 것들은 이 앞전에서도 계속 발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버냉키 의장이라든지 연준에서 결국 인플레이에 대한 억제 이런 부분보다는 결국 경기 부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논란들은 시장에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의 양적 완화는 제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투자분들 알다시피 버냉키 의장이 의회 증언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국 어떤 내용들을 할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할지, 이것이 결국 앞으로의 정책에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양적 완화를 좀 더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은 인플레이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인 반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결국에는 돈을 많이 풀면은 많이 푼 거에 따른 부메랑 효과는 물가 상승이라는 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물가 상승하게 되면 긴축이 되는 이런 것들이 다시 따라붙기 때문에 결국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금을 많이 풀었던 미증시에서도 결국 이런 인플레이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냐 아니냐, 연준 내에서도 약간의 파열음이 있긴 있습니다. 지역 연준 총재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볼까요?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양적 완화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파 중에 한 명이지만은 결국 매파락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죠. 일단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4%대에 이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성장률이 높아지면은 고용은 늘어나게 되고 실업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적 완화를 재검토했다는 것은 양적 완화를 좀 중단해서, 결국 중단해도 경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에서 나중에 이어지는 인플레이에 대한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양적 완화를 중단해서 결국 시장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에는 시장에 인위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보다는 시장 자체에 맡겨놓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우려되고 있는 인플레이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억제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리치몬드 연은 총재의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통화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방향을 못 잡고 있지만, 결국 매파들은 계속적으로 이 합전부터 양적 완화의 재검토, 양적 완화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매파들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고, 비둘기파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경기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도 중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결국 중국의 금리 인상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결국 연착륙을 할 수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자금만 풀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에선가는 분명 그 인플레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때 가서 수습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시장의 자율적인 모습에 맡겨놓자라는 것이 주된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 쪽 소식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함께 갔습니다. 이 중국의 금리 인상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는데요. 유럽 소식 정리해 볼까요? 일단 유럽 같은 경우도 그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유럽 증시도 강세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호재가 되어서 유럽 증시는 강세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그 매물출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던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엔 자동차 관련주들의 실적 개선으로 해서 강세 패턴을 보여줬고 물론 원자재 관련주들은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또 중국의 긴축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약세 패턴을 보여줬지만 자동차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는 실적이 결국에 시장을 받쳐주면서 유럽 증시도 꾸준하게 미증시와 함께 동반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 비롯해서 상품시장 소식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어요. 일단 중국이 긴축을 하겠다는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석유 수비에 대한 그 우려가 둔화 우려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86달러대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금값은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결국 유가가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유가의 하락이 결국에는 중국의 금리 인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의 금리 인상이 이어졌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유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85달러에서 90달러 사이에서 박스권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박스권 저점대에서는 유가도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유가가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밀리긴 했지만 아직도 유가도 점진적인 상승 추세의 변곡 속에 놓여져 있고 급등 이후에 박스권대를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가도 여기서 단기적으로 중국이 금리 인상을 했다서 여기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주요 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데요. 내용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 미국의 주요 일정을 보면은 주간 모기지 신청자 수가 있겠고요. 또 주간 원유 재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원유 상품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주간 원유 재고를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을 보시는 분들은 미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고요. 대신에 일단 오늘 기업의 실적들이 상당히 굵직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나오고 있고 시스코 시스템즈가 나오고 있고 메틀라이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틀라이프 같은 경우는 보험사기 때문에 우리 보험업종에 대해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내수 시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안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실적들도 상당히 좀 어닝 서플라이적인 모습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소 어느 정도의 등락은 예상되지만 결국 내일 밤도 기업 실적에 대해서 어닝 시즌을 얼마큼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미증시의 움직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하시고 매매 전략에 참여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악재를 호재로 바꾸는 미국 증시 앞으로 동력도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저항선이 되는 선이 어느 선이 될지 미국 증시 향후 전망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죠.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13,000선대까지는 열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일단 2070이라는 고점 돌파하고 2100선대에서 매물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매물 저항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좀 먼저 상승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12,200선대를 돌파해서 상승 중에 있는데 다우 같은 경우는 13,000대까지는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흔들리면서라도 다우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우 같은 경우도 연속 상승에 대한 매물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물 부담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에는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측면에서는 미증시도 여전히 상승기죠. 특히나 단기적인 악재를 호재로 만들 정도로 결국에는 시장이 그만큼 매수의 여력이 강하고 특히나 이것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엔 추가적인 상승 속에서 미증시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상승이다. 미증시에 대한 아주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9일 오늘의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남북 군사 당국이 군사 실무 회담에서 본 회담에 대한 의제를 합의하지 못해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피력했습니다. 남북 군사 당국은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대령급 실무 회담을 갖고 고위급 회담의 의제와 수석 대표의 급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회담은 9시간 이상 이어졌으나 고위급 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양측은 같은 장소에서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남측은 고위급 회담의 의제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제기했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 확약이 있어야만 남북 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편 북측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전, 쌍방 군부 사이에 상호 도발로 간주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 중지를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북측은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만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고위급 군사회담을 거부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은 천안함과 연평도, 상호 신뢰 구축이라는 세 가지 의제를 한꺼번에 다루자는 견해를 보였고 우리 측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부터 다루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크게 싸우기보다는 밀고 당기기가 있었다며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킨다는 데는 남북이 입장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석 대표 수준과 관련해서 우리 측은 국방부 장관과 인민무력부장, 도군 합참의장과 총참모장으로 제기했고 북측은 차관급인 인민무력부 부부장, 도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맞섰습니다.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개헌위원회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유화책들이 이어지겠지만 시위대는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3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은 국영 TV를 통해 무바라크 대통령이 개헌 문제를 검토할 위원회와 모든 정치개혁 이행을 감독할 독립위원회 설립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회 설립은 이집트 반정부 시위 사태 이후 무바라크 대통령이 약속한 정치개혁 조치의 첫 번째 이행 조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개헌위원회는 오늘 8월에서 9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 입후보 자격을 완화하는 한편 대통령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지난주 친정부 시위대가 반정부 시위대를 공격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이집트 내무부는 정치사범 34명을 석방하는 등 각종 유화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3주째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위대는 절반의 혁명이 완수될 때까지 시위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정정 불안으로 이집트 파운드화 환율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이집트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습니다. 이집트 관영 메나 통신에 따르면 이집트 중앙은행은 전국 혼란으로 최근 이집트 파운드화 환율이 계속 상승하자 대량의 달러화를 풀어 시장 개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날 1달러당 5.96 이집트 파운드를 기록했던 환율은 이날 0.09 이집트 파운드 하락한 5.87 이집트 파운드로 장을 마쳤습니다. 히샴 라메즈 이집트 중앙은행 부총재는 투기 세력의 활동이 지나친 것으로 판단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메즈 부총재는 또한 불합리한 투기 조짐이 감지되면 중앙은행이 언제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은 2년 만입니다. 이집트 파운드화 값은 최근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여파로 은행들이 일주일간 영업을 중단하면서 며칠 사이 급격히 상승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정정 불안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지난 1월 30일부터 문을 닫았던 주식시장은 오늘 13일부터 영업시장을 축소해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남부수단이 북미 독립투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독립국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 정상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남부 분리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 결과 남수단인 98.83%가 분리 독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남수단은 새 국가를 세우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북수단 정부는 개표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남북 우호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유럽연합과 미국 정상들도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은 최종 개표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 국영-TV 연설을 통해 이번 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바 키이르 남수단 대통령도 바시르 대통령의 찬사를 보내면서 7월 남수단이 독립한 뒤 북수단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를 접한 외국 정상들도 환영한다는 뜻을 신속히 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공적이고 고무적인 국민투표를 환영한다며 7월 남수단을 자주 독립국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 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새로 들어서는 남수단과 장기적 협력 관계를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벌이고 있는 국경 분쟁이 유엔 외교전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유엔에 파병을 요청하자 외차치 태국 총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이를 반박했습니다. 국경지대 11세기 힌두 사원 프레하 비히어는 캄보디아의 신청으로 유네스코가 지난 200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사원입니다. 이후 태국과 캄보디아는 이 사원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주부터 힌두 사원 일대에서 산발적인 교전을 벌였으며 최소 5명이 숨지고 수천여 명의 주민이 피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제재판소는 1962년 이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에 속한다고 판결했지만 태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피시 외차치 태국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캄보디아 측이 프레야 비히어를 군사기지로 사용하면서 양국 간 충돌을 조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차치 총리는 프레야 비히어를 군사기지로 활용하는 것은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을 통해 양국 간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해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과 평화유지군 파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IT에서 작년 11월 치러진 부정선거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에 IT 시민들이 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부정 시비로 정치적 혼란에 빠진 IT에서 르네 프레발 현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수백 명의 IT 시위대는 대통령궁에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진압 경찰 수십 명과 충돌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지원을 받은 IT 경찰 수십 명은 공포탄과 최루탄 등을 동원해 시위대의 대통령궁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루탄이 캠프촌을 형성한 시내 중심부 광장에 떨어지면서 1년 전 강진으로 보금자리를 찾지 못한 피난민들은 다시 한번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IT 대선이 부정 시비에 휘말리면서 결선 투표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프레발 현 대통령의 임기가 연장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IT에 주둔 중인 유엔 평화유지군 역시 프레발 대통령의 임기를 임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권력 이양을 순조롭게 진행하려는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프레발 대통령이 임시 정부의 즉각 권량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해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위키리크스 관련자들이 케냐에서 살해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산지는 새로 만든 위키리크스 라운드 테이블 사이트에 올린 동영상에서 우리는 폭력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 조직과 관련된 사람들이 케냐에서 암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산지는 피해자의 신원과 구체적 정황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간첩 혐의로 기소되거나 미국으로 인도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산지는 또한 우리는 새를 키우고 있으며 더 많은 국가에서 사무소를 열고 있다며 이미 4개의 사무소를 개소했으나 국제 엠네스티와 같은 조직으로 키우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전 세계 대중 및 언론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이번 라운드 테이블을 기획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트위터와 이메일로 질문을 받은 뒤 이달 초에 답변을 담은 녹화물을 방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영국 왕자 결혼을 앞두고 특수를 노린 각양각색의 기념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머그컵에서부터 콘돔까지 기상천외한 다양한 제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29일 윌리엄 영국 왕자 결혼을 앞두고 특수를 노린 제품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계 도자기 업체인 포트메리어는 250종에 이르는 결혼기념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슈퍼마켓 테스코는 약혼 발표 당시 케이트 미들턴이 입은 드레스를 16파운드, 약 29,000원 상당짜리 염가 버전으로 생산했습니다. 미들턴이 끼고 있던 약혼 반지 유사품은 이미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결혼기념 생활용품 가운데는 윌리엄 커플의 얼굴이 그려진 머그컵과 접시, 파일 같은 평범한 제품 외에도 재떨이나 속옷, 심지어 피움 도구 같은 어울리지 않는 품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외교부가 이란 주재 대사를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서 발생한 네덜란드계 여성 처형 사건이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외교부는 최근 네덜란드계 이란 여성의 처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자국의 이란 주재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 주재 대사가 귀국하기 전에 이란 외교부에 이번 문제에 대해 공식 항의할 것이라며 네덜란드 주재 이란 대사도 초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이란이 지난달 네덜란드계 여성 자흐라 바흐라미를 마약 밀수 혐의로 교수형에 처하면서 경색 국면을 맞았습니다. 특히 이란의 일부 블로그와 웹사이트에는 바흐라미가 고문 중에 숨졌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흐라미의 가족들은 바흐라미가 지난 2009년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색적인 다람쥐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개 동상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이색적인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다람쥐가 개 동상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마치 친구처럼 계속해서 쓰다듬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 모습을 촬영한 주인 남자는 우연찮은 기회에 이 모습을 포착했다며 밖으로 나가보니 다람쥐가 개 동상 곁에서 떠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옆에 서서 동상을 바라보는 신용만 하다 전체를 살피기 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다람쥐의 이색 행동은 오랜 시간 지속됐습니다. 동상 입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머리를 집어넣는가 하면 동상 머리 위에 올라 이를 잡는 신용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다람쥐와 개 동상이 서로 닮아 친구로 생각한 것이 아닐까 하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뱀 마사지로 유명하다면 태국에는 코끼리가 앞발로 쿡쿡 눌러주는 마사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온 코끼리쇼의 하이라이트인 코끼리 마사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꼬마 코끼리가 앞발로 해주는 마사지를 받기 위해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끼리 마사지는 비교적 몸집이 작은 어린 코끼리가 관광객의 몸을 앞발로 쿡쿡 밟아주고 코로 몸 곳곳을 천천히 빨아들여 마치 부항을 뜨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한 관광객은 코끼리 마사지가 등과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줬다며 긴장이 풀리고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10대 소녀가 비누나 세탁세제를 먹는 강박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녀의 엽기적인 행동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지역의 한 소녀가 비누나 세탁세제 가루를 먹는 이상 증상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처음 손가락에 세제 가루를 묻혀 빨아 먹었던 당시 아주 달콤하고 짭짤해 무척 맛있었다며 그 이후 즉시 중독됐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샤워 중 비누 거품을 빨아먹기 시작했고 이것이 발전돼 일주일에 비누를 5개 정도 먹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초록색 비누 거품을 좋아한다는 그녀는 비누가 작아지면 입안에 비누 조각을 넣고 빨아먹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대학생인 그녀는 비누를 먹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혼자서는 이상 행동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비누를 먹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의료진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앵무새의 놀라운 변신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당시 외모는 볼품없었지만 성장하면서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털도 없는 못난 새에서 눈부시고 세련된 모습으로 변신한 앵무새 한 마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인터넷에서 화제의 새로 떠오른 이 새는 지난해 12월 호주 애들레이드 동물원에서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앵무새의 명칭은 팜 카커트로 정확한 학명은 야자입 검은 유황 앵무입니다. 희귀 조류인 이 앵무새가 호주의 동물원에서 부화된 것은 지난 1973년 이후 처음으로 동물원 관계자들은 애지중지 이 새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애들레이드 동물원은 부화된 지 7일이 지나 초기 사진부터 멋진 깃털이 자란 최근의 모습까지 변신 과정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람의 분장을 하고 일하는 원숭이 웨이터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발한 원숭이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원숭이 웨이터가 일하는 레스토랑은 일본 혼슈 도치기현에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기괴한 외모의 웨이터가 소개되면서 놀라움과 공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웨이터는 검정 치마 정장에 하얀 와이셔츠에 단정한 차림인데요. 또 머리에는 가발을 썼으며 연극 배우들을 착용하는 흰 가면을 얼굴에 부착했습니다. 이 웨이터는 식당을 찾은 손님의 옆자리에 착석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공포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와 비슷한 모습이라며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영국의 한 유명 요리사가 아동 환자들에게 벌레로 만든 피자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벌레가 흥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벌레 피자라는 이색 음식을 만든 주인공은 미쉐린 스타 3개를 받아 세계적인 레스토랑으로도 손꼽히는 영국 회떡의 요리사 헬스턴 블루멘탈입니다. 그는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있으며 책을 출판할 정도로 유명한데요. 또한 그가 만든 달팽이죽과 머스터드 아이스크림 같은 기발한 요리를 맛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소문을 듣고 찾고 있습니다. 헬스턴 블루멘탈은 어린 환자들의 건강과 흥미를 위해 벌레 피자를 만들어 유럽 최대의 아동병원 알더헤이에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린이들은 신기하게도 이 벌레 피자를 좋아했는데요. 요리사는 이 피자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영양에도 좋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율과 유가, 금리 등 주요 변수들이 최근 부정적으로 돌아서면서 경상수지와 기업 수익, 가계 등에 악영향을 미쳐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품 원재료와 중간재 가격의 변화를 측정하는 생산재 가격 상승률이 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생산재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비 10.1%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발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유의 FTA 비준 동의안은 유럽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 교환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유력 시도했던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가 후보에서 탈락하고 유력 후보였던 류시열 신한금융지주 회장 직무대행도 후보직을 고사했습니다. 신한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로는 한택수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의장 등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는 1억 90만 대로 PC 판매 대수인 9,200만 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PC는 2.7% 증가했지만 스마트폰은 87.2% 늘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앤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김지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원화 가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금리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세도 무섭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전달해 주십시오. 네, 우선 환율과 유가 등 주요 변수들이 최근 들어 빠르게 부정적 방향으로 돌아서면서 삼고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와 기업 수익, 가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8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04원 70전으로 마감해 1,100선 밑으로 떨어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됐던 1,100원에서 1,300원 사이의 박스권을 이탈하는 것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본격적인 원고 시대 진입이 예고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원화 강세 기조에 따라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조선 등의 업종은 수출 경쟁력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는 미국의 원화 절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인 만큼 원달러 환율 1,000원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네. 원가 절감과 경쟁력 강화, 선물안 등의 관리를 통해 환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일 뛰고 있는 원유 등 원자재 가격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지난 2009년 초 40달러대를 유지했던 환율은 브렌트유는 2009년과 2010년 두해 계속 급등하기 시작해 현지 시간으로 7일 99.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철 스크랩과 유연탄, 철광석 가격도 최근 1년간 각각 340달러에서 501달러, 172달러에서 242달러, 89달러에서 225달러 등으로 급등했습니다. 네. 이처럼 환율 효과가 사라지고 국제 원자재 값이 급등함에 따라 이 같은 기조가 수출 감소와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실제로 이 같은 조짐은 현실화되는 분위기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펴낸 최근 경제 동향에서 1월 경상수지가 지난해 12월보다 악화될 것으로 내다왔습니다. 네. 여기에 슬금슬금 오르는 시장금리도 경기 회복을 잡는 복병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 시장금리는 최근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12월 7일 2.89를 저점으로 급등하기 시작해 네. 두 달 만에 4%대로 올라서 8일 4.06%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이자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서민들의 생활이 점차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기업 입장에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원가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삼고 현상으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한국은행의 가공단계별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재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10.1% 올라 지난 2008년 12월 12.7%에 달한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가공단계별 물가지수는 원재료와 중간재, 최종재 가격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물가지수입니다. 이 중에서 생산재 가격지수는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와 중간재 가격의 변화를 측정한 것입니다. 생산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원가 부담이 높아져 최종재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생산재 가격은 지난 2008년 당시 20에서 30%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2009년 금융위기가 한창일 무렵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수입 생산재의 가격 상승률은 14.8%로 국내 생산재 상승률 7.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생산재 가격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부가 기업의 가격 인상을 억누르더라도 결국 최종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이 기업들의 어려움도 크기 때문에 물가 잡기에 좀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그리고 또 한EU FTA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종합해보도록 하죠. 예, 그렇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각각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한 의회 비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공은 우리 국회에 넘어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EU FTA부터 순차적으로 비준하겠다는 한나라당과 한EU FTA를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싸움이 이어지면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는 7월 1일 잠정 발효로 예정돼 있어 6월까지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 법률 재개정 등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돼야 합니다. 네. 정부는 지난해 10월 25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회에서는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미 FTA의 경우도 미국은 유럽연합을 의식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지만 우리 측의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에 계류돼 있고 추가 협상 비준안은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한나라당 지도부는 7월 양국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EU FTA 비준안의 경우 상반기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미 FTA 비준 시기는 미국의 의회 비준 상황에 맞춰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한미와 한-EU FTA 비준안을 함께 묶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7월에 한 EU FTA가 발효되면 자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염려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 EU의 FTA 비준 동의안부터라도 우선 처리하면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와 명분을 동시에 가져올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계 관련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유력시 됐던 강만수 국가경쟁리익위원회 위원장이 일단 후보군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류시열 직무대행 본인이 직접 회장직 후보직을 고사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 있는데 일단 4명 정도로 압축이 됐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류시열 신한금융지주 회장 직무대행이 후보직을 고사함에 따라 신한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는 한택수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외부 인사 2명과 신한지주 출신의 인사 2명 등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8일 신한지주의 한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태평로 본사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에서 류 회장이 후보직 고사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 한택수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의장, 류시열 신한금융지주 회장 직무대행 등으로 점쳐졌던 3강 구도가 강 특보와 류 회장의 고사로 인해 재편되면서 일단 한 회장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측의 반대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제3의 인물이 차기 회장 후보로 옹립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단독 취재 결과에 따르면 4명의 후보 중 2명은 신한지주 출신이며 특히 한동우 전 신한생명 부회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외부 인사로는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 금융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금융권에서는 호평받는 인물입니다. 다만 신한지주 출신을 복귀시킬 경우에는 세대 교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게 부담거리고 김 명예교수는 직무대행 후보로 하마평에 오를 때에도 고사의 뜻을 밝힌 바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이 PC보다 더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 산업계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 열풍이 대단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종합해 볼까요? 예. 바야흐로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판매량이 PC 판매량을 넘어서 스마트폰이 모바일 PC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8일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는 1억 90만 대로 PC 판매 대수인 9,20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PC 판매는 2009년보다 2.7% 증가한 데 비해 스마트폰은 무려 87.2%나 급증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처럼 매년 2배에 가까운 판매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 비해 데스크톱 제품은 오히려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태블릿 PC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면서 자리를 메꾸며 체면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스마트폰의 상승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지난해 2억 8천만 대에서 오는 2015년에는 11억대로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시장조사 업체들이 PC 출하 대수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등 PC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블릿 PC는 휴대전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태블릿 PC가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통적 의미의 PC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정보기술 업계 관계자들은 PC 업계가 현격한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서 PC 산업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양한 소식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지아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 일단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로 다가왔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또 해석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출발 센정시에서 자세한 소식 종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발 센정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